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는 말 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고1 국어 미래엔 출판사 1단원 문학의 빛깔 속에 있는 소단원 1 서정갈래 2의 그 속에 있는 슬픔이 기쁨에게 정호승 시인의 시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그 배움 포인트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역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그 다음에 너에 대한 어떤 이해, 이것을 확실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눈에 대한 좀 이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뭐 위해, 뭐뭐 겠다. 자, 요걸 네 번째 출제 포인트, 배움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는 슬픔을 주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너는 그 슬픔을 받을 대상인 것이죠. 나는 일단 슬픔이라는 대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기쁨이라는 것을 시를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겠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겠다를 통해서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의미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일단은 이 겠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운율 형성을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의지. 자, 이것을 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도록 하죠. 자,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역설법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역설인가? 역설법이라는 그 표현법이 성립하려면요, 일단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요. 첫 번째, 모순된다.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그런 모순되는 말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를 담고 있는가. 둘 다 꼭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역설이 성립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사랑을 더 중시하죠. 사랑이 긍정적인 감정이고 슬픔은 눈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슬픔보다는 사랑을 좀 더 긍정적인 감정으로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 사랑이 더 중요하고 좋은 감정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뭐가 더 소중하냐면 슬픔이 더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엔 말이 안 돼. 겉으로 보기엔 모순되고 넌센스의 내용이죠. 사랑보다 어떻게 슬픔이 더 소중해. 근데 알고 보면 이 슬픔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 측은지심, 즉 연민을 말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소중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역설인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 더 소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자습서에는 이렇게 슬픔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은 역설적 표현 사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 반어법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얘입니다. 네. 얘만 가지고 비교하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씹던 껌을 아무데나 퇴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을 달려가는 넌 참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라는 이 문장 자체만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다른 문장 가지고 말고. 너는 참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 너는 바보구나 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봐봐요. 지금 이 시에서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래잖아. 근데 어떻게 일반적으로 보기에 통념적으로 봤을 때 슬픔이라는 건 부정적 감정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긍정적 감정인데 어떻게 사랑보다 슬픔이 더 소중하겠느냐 라고 문득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순된다. 말이 안 된다. 근데 깊게 따지고 알고 들어가 보니 여기에는 어떤 진리를 담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서 이건 역설이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진리를 담고 있는 뜻을 함의하고 있군요. 그러면 역설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에 반대를 말하는 것일 뿐이죠. 굳이 왜 여름도 아닌 겨울, 그리고 낮도 아닌 밤이어야 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이 겨울밤은 특히나 낮이 아닌 밤은
더더욱 추워요. 예. 그만큼 이 겨울밤이라는 이 상황, 이 시간적 배경은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실적 고난과 어려운 삶의 처지를 상징하는 시간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리는 더 춥겠죠. 이 공간적 배경 또한. 근데 거기서 귤 몇 개를 놓고, 그러니까 그 생계비로 쓰시겠다고 이제 파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지금 이 할머니는 그러니까 소외된 이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소외받고 현실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네. 그런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누가 기뻐해야 하냐면 너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너의 모습. 그러니까 이 너라는 사람은 사실 약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약자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 따뜻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줄에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이 겠다가 등장함으로 해서 의지적 어조가 느껴진다는 걸 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습서에서는 이 부분에다 밑줄을 쳤어요. 슬픔의 평등한 얼굴. 자, 이것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소외된 약자를 멸시하지 않고 평등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얼굴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잘 보면요, 이 나라는 시적 화자가, 그러니까 약자의 아픔을 모르고 따뜻한 마음이 없는,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너에 대한 어떤 질책의 의미가 좀 담겨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이해하기 편하죠.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해결해보죠. 일단 어둠 속에서, 이 시 속에서 등장하는 겨울밤의 어둠이든 여기서 등장하는 어둠이든 간에 이 어둠들은 모두 고통, 시련, 고난입니다. 여기서 그 너를 부른다라는 이 표현은 너를 향해 도움을 요청한 건데, 그때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너는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았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외면했다는 얘기예요. 예. 자신의 삶에, 안락한 삶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 외면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없는, 결여된 그런 모습을 보였던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었을 때, 자,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얼어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얼어 죽는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말이 안 돼. 그런데 그 안엔 어떤 진리가 숨어 있나,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는요 역설법인데 자습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다시 얼어 죽냐? 왜일까요?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다시 얼어 죽는 것이죠. 이미 죽은 사람이 그 무관심으로 인해 다시 한번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동사자, 이분은 지금 할머니랑 동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소외받고 현실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주변인들의 무관심으로 또 한 번 죽었다라고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여기서 이 가만히 한 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관심입니다. 그 주변 이웃들, 어떤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한 번 또 죽었는데 너 또한 최소한의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그걸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죠.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그런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서,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이젠 나는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여기서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여기서의 기다림은 소외된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차수서에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의 개념이 등장해요. 배운 포인트에서도 언급했겠지만 이 눈이라는 것들의 정체에 대해서 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멈춰야 될 대상으로 얘기했다면 한방눈은 분명 부정적 존재일 겁니다. 자, 한방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단은 겨울에 내리는 거니까 겨울 생각날 것이고, 포근함의 이미지를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행복 내지 사랑 이런 식으로 언급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과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한방눈은 사실
소외된 약자들에게, 특히 여기서 등장했던 두 분이 계셨죠. 일단 할머니, 거리에 나와서 귤을 팔고 계신 할머니, 그 다음에 바깥에 추위에 얼어서 돌아가신 동사자, 이 둘에게 있어서 한방눈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한방눈은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되냐면 바로 추위입니다. 추위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 고통이죠. 그러면 이 고통을 멈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방눈에 대해서 자습서에서는 약자에게는 고통, 강자에게는 행복을 주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어쨌든 지금 이 고통에 대해서는 지금 선생님이 언급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강자에게는 행복을 주는 존재. 그러니까 사실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바깥에 정말 멋지게 내리는 한방눈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락한 삶이 전부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너를 대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자들, 가진 사람들. 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자, 이 봄눈 이번에 한번 볼게요. 자, 이 봄눈은요,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자면 얘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약자를 감싸는 존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봄 하면 이제 겨울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겨울보다는 어떤 따뜻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상당히 추운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시작, 새로운 시작, 새싹, 이런 것들 생각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미지에서부터 비롯된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합쳐져서 약자를 감싸는 존재, 그러니까 한방눈이 내렸던 그 추위와는 달리 이제 따뜻한 눈의 이미지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그러니까 고마운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미로 봤을 때, 앞서 한방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방눈은 결국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약자들에게는 결국 얘는 추위밖에 안 된다라고 설명했었잖아요. 얘도 봄눈이든 한방눈이든 결국 똑같은 눈이기 때문에 눈은 모두 뭐다? 추위다. 네, 차갑다. 그러니까 눈은 결국 차갑다라는 이미지에서 비롯된 고통을 수반하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너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세상에 거친 것, 이기적인 행복,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 네, 그걸 좀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시적 화자는 분명 너에게 어떤 질책의 느낌을 주고 있지만 질책을 통해서 단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손절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동반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어디서? 바로 여기서. 너와 함께 걷겠다. 동반자적 태도 보이겠다는 거. 이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눈끝이 눈길.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눈이 내림으로 해서 아름다운 분위기 형성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던 사람들의 그 행복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눈이 옴으로 인해서 괴로웠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을 없애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눈이 제로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어떤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수에는 모든 이들이 평등한 공간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라고 했는데, 이 슬픔이라는 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설로 보기도 하고 역설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 슬픔이라는 게 어떻게 힘이 있겠느냐 라고 모순된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역설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회의적인 입장이긴 해요. 여기서 이 슬픔의 힘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자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여기서 지금까지 말했던 이 슬픔에 대한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소외된 이웃에 대한 연민, 측은지심, 그런 것이잖아요. 특히 좀 공감 능력과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일인 것과 같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 그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네가 깨달을 때까지 나는 같이 걷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뭘 깨달아? 그 슬픔의 힘. 자, 그래서 그 이타적인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자 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두루 살피는 그런 마음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나는 너와 같이 걸어가겠다. 동반자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질책은 정말 단절의 의미는 아니라니까요. 같이 걷겠다. 그리고 네가 깨달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는요, 전체적인 구성이, 그 뼈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뭐뭐을를 위해 뭐뭐를 하겠다. 앞서 말했지만 이게 의지적인 어떤 어조라고 얘기했죠. 네, 요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결국 여기서 위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건 어떤 목적이 담긴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네가 슬픔의 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이죠.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 이게 일종의 어떤 과업이죠. 슬픔의 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게 일종의 과업이에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갈래 자유시입니다. 그 다음에 서정시, 정서,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되겠죠? 서정, 정서. 네, 정서를 담은 글이니까요. 서정시죠. 교훈적이고,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비판적.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라는 겠다라는 이 어미 때문에 의지적인 어조가 보인다고 해서 의지적. 그죠? 그 다음에 주제모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 역설적 표현을 활용해서, 이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역설법이죠. 자, 이걸 활용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슬픔과 기쁨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하여, 그러니까 이 시에서 의인법이 쓰였다는 거 알고 있죠. 사실 이 슬픔과 기쁨이라는 이 감정들을 나 혹은 너라는 사람인 양 표현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는 의인법이 쓰였다 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정 의문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니은의 의문이 많이 반복돼요. 그 다음에 어미는 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 이거는 뭐뭐 겠다. 음보, 자, 몇 음보냐면요, 자, 음보는 사음보. 음보라는 것은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죠. 끊어있는 덩어리가 4개 덩어리로 이게 반복되어서 읽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추웠다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전반적으로 내 덩어리로 끊어 읽을 수 있을 만큼의 그 규칙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네, 선생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카카오톡에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나란 말 쌤으로 치면은 선생님 채널이 나와요. 근데 지금 친구가 빵명이에요. 만든 지가 며칠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바로 이 새로 올라온 강의의 소식을 좀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뭐 채널 추가해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